자, 맨 처음에 탄소화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희 작년에 탄소화물에 대해서 좀 대략 배워서 자연의 구성물질 이런 것들 배워서 뭐 이렇게 전혀 모르진 않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배웠다고 말하기가 좀 약간 애매해. 작년에 배운 것들을 기준으로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나타낸 도표를 보고 빈칸을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지금 3가지 탄소화물로 구성된 3가지를 써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탄소화물은 밑에 2번에 탄소를 기본으로, 탄소원소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화합물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 저희가 작년에 배웠던 것 중에 특히나 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우리가 보통 3대 영양소라고 말하는데, 그 3대 영양소가 실제로 인체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물질들이고, 탄수화물뿐 아니라 뭐뭐 있냐면 지방, 단백질 있어요. 그리고 그 탄수화물은 산소원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데, 이 3대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탄소 기본으로 하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요게 기본이야. 그래서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뭐랑 무슨 원소 2가지를 쓴다면 수소와 산소를 써야겠지. 이 중에 단백질은 성분이 조금 달라.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질소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기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밥만 많이 먹어도 살찐다라고 하잖아. 밥은 주성분이 탄수화물이잖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게 몸 안에서 뭐 이런저런 변화를 하고 나서 남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먼저 저장이 되고, 그 남은 것들이 지방으로 변형돼서 우리 피하지방층 이런 데 저장이 되게 돼. 그래서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성분이 똑같은 아이들인데, 단백질은 거기에 질소까지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로 변형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탄수화물 가지고 뭐 지방으로 변형돼 이런 게 없으니까 따로 섭취해야 되겠지. 성분이 약간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되고, 얘네들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째, 중학교 때 화학 반응식 다 배웠다고 하더라고. 수소와 구리가 산소랑 반응한 모형 2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산소랑 수소가 결합해서 물을 만드는 게 나와 있고, 2번째, 구리랑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구리 2를 만드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는데, 첫 번째, 우리말로 그냥 쓰면 수소 더하기 산소가 물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그림을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잖아. 하얀 동그라미가, 이 하얀 동그라미 하나가 수소야. 근데 수소는 지금 하얀 동그라미가 몇 개 결합해 있어? 2개 붙어서 존재하는 형태, 분자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소를 표현할 때 수소가 2개 붙어 있다, 요렇게 표현할 건데, 그렇게 붙어 있는 요 덩어리가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지? 그래서 그 덩어리가 통째로 2개 있다. 통째 개수를 얘기할 때 앞에다가 크게 써줘요. 요거 2개가. 산소도 산소 원자, 요게 산소 원자 하나인데 그 산소 원자가 지금 몇 개랑 붙어 있어? 2개랑 붙어 있어서 얘가 2개 붙어 있고, 그런 애가 몇 개 있어? 한 덩어리 들어갔잖아. 1은 보통 많이 생략해. 그래서 앞에다 1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곰돌이 같은 요런 애가 생기는데, 이게 물이지?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어.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붙어 있는 그 물이 몇 개가 생겼다? 2개가 생겼다.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너희들 앞에 쓰는 숫자의 이름 혹시 알아? 뭐라고 하죠? 개수라고 불러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야. 개수를 맞출 때는 반응 전과 후의 재료,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원자를 말하는 거거든. 원자의 총수가 일치할 수 있게 우리가 그 개수를 맞춰서 반응 전의 물질이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결합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재료는 그대로 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여기 조그맣게 쓰는 아래 첨자들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H2O라고 쓰면 이 2는 바로 앞에 있는 수소가 2개 붙어 있다, 이런 식의 의미야. 그래서 이 작은 글자의 의미를 잘 또 기억해야 되겠지. 자, 밑에 구리랑 산소가 결합한 것도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달라. 산소는 앞에랑 똑같아. O2가 한 덩어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리는 좀 다르지. 구리는 동그라미 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2개가 있어. 얘는 뭐가 붙어있는 형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구리는 화학식이 Cu인데, 원소기호가 Cu인데, Cu가 2개 있는데 그게 붙어있진 않지. 걔네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냥 CU 2개, 앞에다 1을 이렇게 붙여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만든 아이가 뭐냐면
구리 하나에 산소 하나 붙어 있는 걸 몇 개 만들어요? 2개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너희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뭐냐 이거? 왜 얘는 산소랑 구리가 결합해서 우리가 뭐가 결합했으면 결합했다, 화합했다 해서 화자를 붙이거든? 산화, 산소가 화합했어. 누구랑? 구리랑. 산화구리라고 부르는데 투 이거 왜 붙이는 거야? 투를 붙이는 것도 있고 안 붙이는 것도 있어.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구별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붙이는 거지. 여기서 구별해 주는 것은 금속, 여기 안에 들어있는 구리가 이온의 형태인데 이 이온, 구리 이온이 여러 개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 플러스 1가짜리도 있고 플러스 2가짜리도 있는데 걔의 전하량이 뭔지를 여기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라고 썼잖아. 그럼 구리가 몇 가짜리냐면 Cu 2 플러스 양이온의 형태로 산소랑 결합해 있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여기 로마자가 그 금속,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의 전하량이 뭐구나 알려주는 거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이온결합이라고 불러요. 이온결합은 3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겠지. 화학반응과 관련된 법칙해서 중학교 때 배웠다며 3명의 과학자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했던 법칙이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 각 물질의 질량 합과 반응 후 각 물질,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똑같아. 이건 뭐랑 같냐면 재료를 똑같이 넣어서 배치만 바뀌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재료가 바뀌지 않아요. 자, 이 법칙은 되게 유명한 법칙이지. 뭐야? 반응 전후의 질량이 유지된다. 뭐라고 불러요? 질량 보존이라고 해요. 질량 보존 법칙. 아주 유명한 법칙이지. 그 다음에 프로스트라는 과학자. 자, 이 사람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법칙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비율이 있어. 근데 그 비율 중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비율은 질량에 관한 비율이야. 그래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의 비가 성립한다라는 질량과 관련된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질량뿐 아니라 사실 연구하다 보면 고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연구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고체는 사실 변화를, 질량을 보는 게 편해. 근데 기체는 질량의 변화를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기체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부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피에 관련된 법칙을 내세운 사람이 게이 루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할 때 그 안에 부피 사이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질량비가 아니지? 근데 이 부피비는 기체일 때만 정확한 언급이 가능하고, 그런 걸 얘기하려면 온도 압력이 변화해서는 안 돼. 그렇게 했을 때 기체들이 반응할 때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법칙을, 이름을 이야기한 사람이 게이 루이삭인데, 이 사람이 말한 이 법칙은 기체가 반응할 때 일어나는 비율이다, 부피비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사실 뭐 이걸 많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법칙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런 비율이 성립하는구나, 반응 전후에 이게 같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앞으로 많이 써먹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대.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된다. 배웠지? 뭐 만드는 거야? 용액 만들, 용액. 그치? 용액을 만드는 거잖아. 소금물은 용액이야. 용액은 용매에 물에 뭘 녹여요? 소금. 그게 뭐지? 용지를 녹여요. 그리고 그게 녹는 과정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해라고 불러요. 이런 과정이야. 그래서 용액은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니네가 아는 솔루션은 무슨 뜻이지? 해설? 해결? 뭐 이런 해결 방법 뭐 이런 거잖아. 화학에서는 솔루션 그러면 용액이야. 그런데 그 용액을, 솔루션을 만드는 용해, 솔베이션이라는 방법으로 만드는데, 그때 용매, 솔벤트에 용질, 솔루트를 녹여서 만들게 돼요. 영어를 써주는 이유는 뭐 영어를 시험에 낼 건 아니야. 영어 단어를 시험에 낼 건 아니지만 너희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잖아. 대학교 가면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화학이 인류에 끼친 영향. 지난 시간에 슬쩍 얘기했지. 화학이 인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찌 보면 화학이 없으면 정말 삶이 아주 귀찮아진다. 지난번에 영상도 봤고 너희들 그 글쓰기 유인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화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 빨리 노화하고 피부도 엄청 손상이 심할 거고, 뭐 아프면
제대로 치료도 못할 수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종교나 미신을 많이 믿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 여하튼 그렇다. 이거는 뭐 읽어보고, 이 뒤에 여기도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지. 고등학생인 지우의 아침 일상. 그래서 욕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너희가 욕실에서 발견이 할 수 있는 그 일상의 화학과 관련된 거 뭐가 있을까? 얘 뭐하고 있어? 양치하고 있으니까 칫솔, 치약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비누나 샴푸 같은 것도 다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화학 반응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하고 관련이 있고, 이 중간에도 마찬가지. 얘 지금 얼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약간 뭔가 바르는 것 같지 않아? 하다못해 선크림이라도 바르겠지? 이런 것도 다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사실 그것뿐 아니라 너희들 학교에 메고 오는 가방이나 막 이런 재질들 있잖아. 가방은 특히나 천연 소재로 안 만들고 합성 소재로 만들거든. 합성 섬유로 만든단 말이야. 좀 강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강도가 있는 합성 섬유들도 다 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론 천연 섬유들도 결국은 그 안에 걔네들이 이 직조되는 그 내부를 보면 결국 화학을 통해서 그렇게 고분자화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공업으로 생각한다면 가방이나 여기 옷에 있는 섬유들이나 뭐 기타 등등이 거의 다 화학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밥 먹고 있는데 음식 요리도 사실 일종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에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걔네들이 형태가 약간 바뀌거나 걔네들 질감이 바뀌거나 뭐 익히고 이런 거잖아.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다 화학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찝으면 거의 다 화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상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봐도, 너희가 들고 있는 펜마저도 플라스틱이잖아. 다 화학 공정과 매우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이 실생활에 많이 관련이 있고, 앞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학문이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과 그 물질의 성질, 변화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가볍게. 그렇구나. 여기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막 나오거나 이런 건 없고, 사실 이제 이 뒤부터가 진짜야. 자, 화학의 유용성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화학의 유용성이 맨 처음에 나온 게 인류를 식량이기 위해서 구한 하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왼쪽 아래에 대머리 이 아저씨가 하버라는 과학자야. 독일의 화학자라고 써있어. 약간 천재적이긴 한데 또 되게 안 좋은 약간 윤리성에 어긋나는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기는 해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와 이 4컷 만화를 잠깐 볼게.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인구가 늘어나게 돼서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뭐냐, 언제나 먹을 게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 지금은 또 그럴 게 없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도 우리나라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먹는 게 늘 문제. 먹는 게 늘 문제라서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 식량 문제가 감당할 수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량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앞에서 3대 영양소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3대 영양소가 뭐였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었지? 실제로 탄수화물과 지방도 중요하긴 한데 단백질이 문제야. 탄수화물은 어떻게 만들면 돼? 식물이 광합성하면 되잖아. 광합성은 그렇게 뭐가 힘들지 않아. 근데 걔가 나중에 지방으로 뭐 변형이 가능한 재료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성분에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질소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공기 중에 질소가 아무리 많아도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질소도 잘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식물들이 그거를 뭔가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돼서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하버라는 사람. 그래서 곡물의 생장에 탄소랑 수소랑 산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백질 성분 생산을 위해서 질소가 반드시 얘네가 흡수할 수 있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질소가 땅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이온의 형태로 녹아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 콩 종류, 콩과 식물이라고 하지, 걔네들은 그런 걸 자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콩과 식물이 아닌 경우에는 좀 어려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노력 중에 하버가 질소 비료를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그게 뭐냐 하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식이야. 여기 이런 방식이 있어. 질소랑 수소를 재료로 암모니아를 싸게 많이 만드는 방법을 이 사람이 찾아낸 거야. 근데
뭐 이렇게 방법 어려워 보이지 않아. 질소기체 공기 중에 엄청 많잖아. 수소기체 뭐 얻어내면 되겠지. 그거를 가지고 철을 촉매로, 근데 철을 촉매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온도랑 압력도 조절해야 됐거든. 이 사람이 원래 이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는 400에서 600도가 좋아. 400에서 600도 엄청 높잖아. 그리고 압력은 200기압에서 400기압 정도. 압력도 엄청 높잖아. 근데 그 정도 맞춰주면 오히려 생산량이 많아져서 다른 조건보다 더 많이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었대. 상대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어지니까 암모니아의 생산 비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뭐 적절한 조건을 이 사람이 잘 찾아낸 거야.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면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비료 생산을 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고, 비료를 생산해서 땅에다 뿌리면 식물이 그걸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식물 생산량이 증대되게 되면서 식물을 많이 만들게 되면 그걸로 음식을 많이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식량난을 해결했다. 그래서 뭐 했대?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상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상을 받은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독가스도 만들어.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되게 독일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나치 그 세계대전 때 나치에 협력해가지고 유태인을 죽인 독가스를 생산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년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윤리 문제 얘기할 때, 과학자의 윤리성을 얘기할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것뿐 아니라 화학이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뒤로 넘어가면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튼 이래서 암모니아 합성 되게 중요하다.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요즘엔 사실 나일론 옷을 만드는데 잘 쓰지 않아. 나일론 합성 실험 키트 이런 것도 있어. 나일론은 섬유니까 그걸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는 털이나 면 하나 누에 뭐 이렇게 면섬유, 견섬유, 모섬유, 마섬유 뭐 이런 것들이 썼잖아. 그런 천연 섬유들은 사실 사람한테는 더 좋아. 흡습성도 좋고 통기성도 좋아서 좋은데 잘 해져. 내구성이 약해요.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막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공정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문제도 있고 내구성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획기적으로 만들어낸 제품 중에 최초의 제품이 나일론이야. 합성해서 만든 섬유의 최초가 나일론이었어.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서 추출한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만들게 되거든. 요 섬유를 우리가 폴리아미드계 섬유라고 불러요. 화학섬유, 그 합성섬유 같은 것들은 종류가 또 워낙 많아. 지금은 진짜 다양하고, 너희들 왜 겨울에 니트 같은 거에 아크릴이라고 써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 안에 그 표시 성분에 아크릴이라는 섬유가 있는데, 이 아크릴도 합성섬유야. 근데 겨울에 모섬유 대신에 사용하는 따뜻한, 근데 좀 더 내구성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 섬유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섬유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나일론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종류의 합성 섬유들이 많이 개발이 돼요. 합성 섬유의 좋은 점은 첫째, 가격이 싸고 한 번에 많이씩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 단단해, 튼튼해, 잘 안 끊어. 나일론 같은 게 진짜 잘 안 끊어져. 그래서 거미줄보다 얇고 뭐 강철보다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했다고 하거든. 옛날에는 나일론 가지고 뭐 속옷도 만들고 했었다는데, 지금은 그런 거 만들지 않고 보통 어디다 쓰냐면 오히려 나일론을 우산을 만들거나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우산이나 밧줄 같은 거는 되게 좀 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데 오히려 쓰고, 옷을 만들 때는 오히려 잘 쓰지 않아. 왜냐하면 흡습성이 없어. 공기가 잘 안 통해. 그래서 피부에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잘 안 써요. 나 이제 그걸 또 개선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고 다 좋은데 사실 실제로 흡습성이라는 게 안 좋아서 실제 섬유들의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가격을 보면 합성섬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인체에 좋은 걸 생각하면 천연섬유를 써야 되는.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혼방을 많이 하지. 그래서 이렇게 장점을 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 라는 것들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프린트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한 콘크리트. 집 만들 때 뭐 콘크리트 쓰잖아. 근데 시멘트를 보완해서 사용하는 이런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진짜 나무나 그냥 돌 같은 걸로 뭐 했다고 치면, 지금은 그냥 일반 벽돌을 쓰는, 바깥에는 벽돌 같은 걸 쓰긴 하지만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많이 써요. 시멘트랑 또 다르게 시멘트에
모래랑 자갈을 혼합하고 물하고 반죽하는 요런 형태로 콘크리트라는 거를 만들고 그거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어서 철근 콘크리트 좀 더 강도가 강하게 요렇게 해서 만든다. 그래서 시멘트는 원래 석회석을 가열해서 만드는 거거든. 석회석은 CaCO3 탄산칼슘을 재료로 탄산칼슘이 성분으로 들어있는 암석이지. 이 석회석을 가열해가지고 이 석회석이 산화칼슘으로 분해가 되면 여기에다가 점토를 섞어.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시멘트야. 근데 시멘트에다가 모래랑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 게 콘크리트. 이렇게 하면 강도가 좀 더 강해진다. 그렇게 한다고 해. 선생님이 건물을 지어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콘크리트는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섞어서 결국 물로 반죽하는 거잖아. 비율이 기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콘크리트를 많이 쓴다. 그런 거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합성섬유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너네한테 일단 발표를 시킬 거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발표할 사람들이 좀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 싶으면 나중에 정리할 때 한번 더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현재와 미래의 화학에 이제 이런 게 나와. 옛날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환경 문제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식량의 새로운 미래의 식량이라고 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 근데 그거로 요즘 제일 각광받고 연구되고 있는 게 뭐야? 곤충이지, 곤충. 곤충 식량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돼 있는데 가장 문제는 그냥 보면 그게 곤충인 거 알면 먹기가 싫다는 거지. 먹고 싶어지게 만드는 게 관건인 것 같고,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거는 진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 목초지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거나 사료가 많이 필요하고, 소가 또 내보내는 배출물, 소의 그 분변 같은 것들이 또 오염을 되게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곤충은 그거에 훨씬 적은 에너지만 들어가고 적은 비용만 들어가도 동일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스마트 의류랑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내구성이 있는 뭐 합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의류는 섬유에다가 막 여기 금속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뭔가 전자기기를 뭐 이렇게 하거나 걔가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의류들이고, 한 5년 전에 엄청 많이 개발되는데 요즘에 약간 시들하더라고. 근데 여전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금속성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발열 내의 같은 것도 사실 말하자면 일종의 스마트 의류라고 볼 수 있지. 의류의 개선도 단순히 강도나 뭐 통기성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의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여기 금속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좀 볼게. 합금하고 도금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도금은 어떤 금속, 예를 들어 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를 다른 금속으로 그냥 둘러싸는 거야. 그러면 철이 바깥으로 노출이 안 되겠지. 그래서 철이 녹슬는 걸 방지하거나 약간 이런 형태, 바깥을 둘러싸는 형태를 우리가 도금이라고 해. 그래서 금반지인데 도금 반지는 쇠로 안에 뭐 철이나 구리 같은 걸로 반지를 만든 다음에 겉에를 그냥 금으로 덮어 입기만 하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합금은 혼합물 만드는 거야. 섞어버리는 거야. 아예 섞어. 그래서 성분들을 막 섞어.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 너희들 순금을 24K라고 하거든. 근데 14K, 18K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 들어있는 금의 비율에 따라서 몇 K가 결정이 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재료가 같이 들어가서 손상을 좀 덜 입을 수 있어. 금의 역할을 제 기능을 좀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경우에는 겉에 이렇게 긁혀가지고 바깥으로 철이 노출되면 오히려 여기가 손상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더 있거든. 합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방지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스테인리스 강, 영어로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해요. 스틸이 뭐야? 철이잖아. 철. 스틸, 강철. 강철에다가 스테인이 뭐야? 스테인. 얼룩, 더러움 뭐 이런 뜻인데 막 녹 이런 의미야. 녹슬지 않게 만드는
철 해서 철 성분을 베이스로 하고 여러 가지 금속들, 뭐 니켈이나 뭐 이런 금속들을 넣어서 합금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이거 녹이 진짜 안쓰러. 그래서 어디다 많이 쓰냐면 식판 이런 거 만들 때, 숟가락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릇 만들 때 많이 써. 주방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냥 쐬면 물에 닿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음식할 때 왜 뭐 산성분, 식초 같은 거 넣기도 하잖아. 금속 성분에 그런 산이 들어가면 금속이 부식되거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것들을 다 막아서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합금 중에 하나다. 그 외에도 여기 뭐 플라스틱을 활용하고 뭐 더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걸 자세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자세하게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요거 이런 것들이 있고 화학은 어떻다라는 걸 그냥 가볍게 넘어간 거고, 그 뒤에 20페이지에 바이오 화학기술 현장을 가다, 이거는 바이오매스 뭐 그런 친환경적인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거와 관련된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